첫 번째는 그 정경심 교수님의 대여금의 가장 확실한 증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인데요.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브리핑에 매번 좋은 소식들이 공유되는데요. 이 박지훈 대표님의 글을 가지고 와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공판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 대여금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사실 뭔지 모르시는 또 특히 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그 목적물과 동급의 물건을 반환할 걸 약정해서 작성하는 계약 문서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금전소비대차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한 계약서가 이제 가장 대여금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정경심 교수 2차 공판은 검찰의 주장들에 대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이 처음으로 공식 반박에 나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한 대로 변호인 측에서 많은 놀라운 진술들이 이어졌는데, 가장 백미가 바로 정경심 교수한테 씌워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 업무상 횡령. 근데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 교수가 15년 12월에 5억, 17년 3월에 5억 등 총 10억을 조범동 혹은 코링크에 투자했으면서, 그리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그 컨설팅 용역비로 위장해서 코링크로부터 부당하게 매월 860만원씩 총 1억 5,7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검찰의 주장은 이 투자를 했으면서 1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게 횡령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 혐의의 피고인으로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님을 공범으로 기소한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 엔드 조건의 전제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임직원이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위치였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검찰 주장대로 총 10억 원이 대여한 게 아니라 투자금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물론 둘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성립이 안 되면 업무상 횡령을 강조했던 검찰의 그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가장 먼저 검찰의 논리를 확실히 무너뜨린 게 바로 투자금 대 대여금 여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나왔던 정황 증거도 아닌 명시적인 서류 증거를 제시한 게 바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하네요. 이거 잠시만요. 그래서 그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2015년 12월 거래는 여유자금을 찾던 중 조범동 씨에게 상담을 하고, 조범동 씨의 아내 이모 씨의 계좌로 5억 원을 맡기고 1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 씨가 작성한 소비대차 계약서, 이 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여 기간 등이 기재가 돼 있는 거고, 이율은 연 11%로 돼 있고 당사자 간에는 10%로 약정이 돼서 계약서 내용이 일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5억 원의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건 입증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재판부가 날짜가 2016년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자 정경심 교수 측은 이건 오타다. 조 씨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돌려줄 테니 빌려달라고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 측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16년 12월 30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는 대여기간이 15년 12월 30일부터 17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자 지급 방법 및 시기도 16년 1월 2일부터로 되어 있어서 이 사실상 계약일자 2016년이 오타라는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10억 원이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간접 증거는 그야말로 차고 넘쳤는데요. 특히 며칠 전 조범동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도 아닌 검찰 측 증인이 바로 이상훈 코링크 대표가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대여금이자라고 명확하게 증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피고인 측 증인이 아니라 검찰 측의 증인인 이상훈 씨가 대여금이자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 공판에서도 코링크 직원이 작성한 검찰 측 증거자료에서 매월 860만원 지급한 것이 이자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던 것도 지적이 됐는데, 즉 증언이나 정황 증거나 서류 증거 모두가 일치해서 투자가 아닌 대여였음을 흔들림 없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원론상 계약서라는 서류 증거까지 꼭 필요하지는 않았던 게, 투자냐 대여냐는 그 문쟁이 매우 많이 벌어지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서류 근거보다 첫째, 원금 보장의 여부, 둘째, 정기적인 이자 지급 여부,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보는 원칙이 이미 수많은 판례로 정립이 돼 있는데, 검찰은 그런 판례들에도 불구하고 투자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면서 17년 3월에 2차 5억 전달할 때 정경심 교수 동생이 지분 투자를 했다고 되어 있는 문서들을 앞장세워 온 거죠. 하지만 이 검찰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다시 반박을 했는데, 첫째, 변호인이 제시한 문건은 투자관계나 다른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 실질적 대여자가 아닌 이 씨의 명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처죠. 그 처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과 조 씨의 녹취에서 검찰이 투자라고 판단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있는 투자라는 단어를 보고 한 게 아니라 투자로 해석할 여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2018년 2월 9일자 녹취록을 보면 돈을 제가 잘 관리해서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 씨의 석세스한 이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있으니까 나눠줄 게 있는 거고, 대여 계약이면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고요. 셋째, 코링크 법인이 매달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아까 그 860만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반박을 해보면, 투자관계나 다른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 실질적 대여자가 아닌 이씨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역으로 검찰 측 증거 역시도 똑같이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즉 스스로 자살골을 넣는 수준의 주장이고, 검찰이 주장하는 투자증명 문서 증거와 변호인 측의 대여증명 문서가 증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데, 그중 검사 편의에 맞게 선택적으로 이 대여 증거만을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검사 측이 투자 근거로 내놓은 문서들은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진정한 문서라고 하는 걸까요? 네, 도무지 납득이 안 가죠.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 측에 의미심장한 주문을 남겼는데,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투자자로서 주주였다면 그 주주로서 활동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즉 주주총회 같은 회의 등에 참석한 근거를,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다음 공판에서 과연 검사가 이런 재판부의 주문에 부응해서 정경심 교수의 주주활동 증거를 과연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둘째, 2018년 2월 9일자 녹취록은 의도적인 동문서답이고 재판부를 기만한 겁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녹취록에 2018년 2월은 각 5억원씩 두 차례 전달된 2015년 12월과 17년 2월과는 영 동떨어지고, 대신 정경심 교수와 동생이 블루펀드 투자를 한 시기인 17년 7월에 훨씬 가깝습니다. 즉, 이 녹취록에서 조범동이 지칭한 두 분의 투자는 대여금 10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블루펀드 투자액 총 14억을 가리킨 겁니다. 검사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블라인드 펀드 투자금의 수익을 거론한 녹취록을 마치 대여금 10억을 거론한 녹취록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재판부까지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재판부를 기만한 거고 우리 국민들까지도 무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링크 법인이 매달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거라는 주장 역시 재판부 기만적인 주장인데, 말 자체는 맞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법인 코링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분명히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되죠. 더욱이 첫 번째 대여금은 코링크의 설립 전 시점이므로 그걸 코링크 자금으로 지급하는 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든 무조건 횡령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링크 직원도 투자자도 아닌 정경심 교수는 명목이 무엇이든
단지 조범동이 약속했던 이자를 받았을 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범동 씨가 이자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제 대여를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를 약속받았죠. 그 이자를 받았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횡령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거고 오직 조범동만이 횡령죄 범인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이 그 산이 아닌가 식의 혼란이 발생할 지경인데, 이 공판은 조범동이 아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조범동 혐의만 남은 것을 가지고 횡령죄는 여전히 성립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을 요약해보자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떠들고 있냐는 겁니다. 재판정 잘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검사가. 이거는 조범동 씨한테 가서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 많이 소개된 것처럼 변호인은 이와 관련된 정경심 교수와 동생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는데, 이를 보면 동생한테 나한테 줄래? 조범동에게 줄래? 네 마음대로 해라. 조범동에게 주고 대표는 내 이름으로 하고 이자 수익을 나누면 될 것 같아. 오빠 때문에 형제간에도 정확한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너와 나 사이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해도 서로 믿는 사이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정경심 교수가 이 대여와 이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여기서 한 차례 또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다시피 이 검찰이 코링크 투자금이라고 주장해왔던 10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은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무력화시킬 만한 엄청난 증거를 검찰이 새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재판은 하나만 하죠. 그래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10억 원은 투자금인데도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수익금을 빼돌렸다라고 혐의를 명시했는데, 이거는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것이 확고하게 증명이 되므로 이 공소장 내용의 대전제가 무너졌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을 보자면 결국의 요점은 검찰은 투자라고 했다. 이 투자라는 용어를 썼고 그리고 업무상 횡령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 모든 전제들이 전부 다 무너진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검찰이 추후에 그 재판에서 과연 이걸 입증할 수 있을지, 앞서 그 재판부에서도 주주였다면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있지 않겠냐, 그걸 갖고 와봐라 라고 검찰이 주문을 했는데 과연 검찰이 주문을 갖고 올 수 있을지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갖고 오겠습니까?